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 올해 71살입니다. 대구 수성구에서 30년 넘게 식당 주방장으로 살아왔어요. 제 손으로 칼질하고 불 앞에서 땀 흘리며 아들 하나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제가 들은 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어머니, 돈도 없으면서 왜 살아요? 그날 저는 병원에서 돌아온 참이었어요. 심장협심증 진단을 받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당장 스텐트 시술 받으셔야 합니다. 더 늦으면 위험해요. 수술비는 800만 원. 제게는 큰 돈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우진아, 지혜야. 엄마가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대. 빨리 수술해야 한다는데 수술비가 좀 필요하구나. 그 순간 며느리 한지혜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게요. 제 아들 정우진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린 채 침묵으로 아내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죠. 제 평생을 바친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며칠 뒤 그 아이들이 제 방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어요. 오늘 저는 그날 이후 제가 어떻게 복수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지옥에 떨어졌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모든 일은 2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아들 정우진은 사업에 실패한 상태였어요. 카드빚이 3천만 원, 사업 투자금으로 빌린 돈이 7천만 원, 도합 1억이 넘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죠. 그날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고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런데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이고, 저희랑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평생 모시면서 재기하고 싶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맛있는 밥 차려드릴게요. 이제 좀 쉬세요. 저는 그 말들을 단 한순간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자식 잘 키운 보람이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때 제게는 남편이 남긴 2가지 유산이 있었어요. 하나는 영숙이네 밥상이라는 식당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 식당을 임대 주고 2층은 작은 원룸으로 월세를 받아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죠. 다른 하나는 수성구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어요. 제가 30년간 칼질하고 불 앞에서 땀 흘려 지켜낸 것들이었습니다. 학가는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어머니, 편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했고, 퇴근 후에는 제 발을 주물러 주기까지 했어요. 어느 날은 커다란 안마의자까지 들여놓더군요. 어머니, 평생 시장 일하시느라 허리 아프셨죠? 이거 제가 어머니 생각해서 특별히 마련한 거예요. 매일 이걸로 피로 푸세요. 저는 며느리를 정말 잘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이상 신호들이 있었어요. 며느리가 생활비 통장을 관리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잖아요 라고 농담처럼 던진 말. 그때는 그저 철없는 농담인 줄만 알았죠. 진짜 변화는 합가한 지 6개월 뒤
남편의 기일 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장을 봤어요.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갈비찜을 하려고 고기도 미리 재워두고 동태전을 부치려고 생선도 손질해뒀죠. 기일 전날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주방장으로 30년 일한 제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갈비찜 양념을 정성껏 바르고 동태전을 노릇노릇하게 부쳤습니다. 미역국도 끓이고 남편이 좋아하던 나물도 여러 가지 무쳤어요. 제사상을 다 차려놓고 보니 뿌듯했습니다. 여보, 당신 좋아하는 거 다 준비했어요. 영정사진 속 남편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죠. 그런데 오전 10시쯤 며느리가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그 손에는 택배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제사 음식이에요. 며느리는 상자를 열어 간편 제사 세트를 꺼내 들었어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공장제 전, 진공 포장된 나물들이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어머니가 힘들게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어리둥절해서 서 있는데 며느리가 제가 만든 음식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많이 하면 다 버리는 거잖아요. 아까워서 어떡해요. 그래도 이건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효율적으로 하셔야죠. 그때 퇴근한 아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아들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길 기대했습니다. 우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지혜 말이 맞아요. 아들은 제 말을 자르더군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간편하게 하자고요.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만든 갈비찜을, 동태전을, 나물들을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검은 비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사는 며느리가 주문한 간편 세트로 지냈어요. 남편 영정 앞에 플라스틱 용기들이 놓였습니다. 절을 하는 내내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제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그 음식들마저 이제 필요 없죠라며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서 혼자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 좋아하던 음식도 제대로 못 올렸네요. 내가 무능해서 그래요. 제가 몰래 냉장고에 숨겨둔 갈비찜 한 접시를 꺼내 혼자 먹었습니다. 눈물이 국물에 뚝뚝 떨어졌죠.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어요. 며느리의 웃음이 차가워졌고 아들의 눈빛이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밥상에는 며느리가 손도 대지 않았고 안마의자의 전원 코드는 어느새 뽑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고 싶었습니다. 일시적인 거라고, 젊은 사람들이라 그럴 수 있다고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합가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내외가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사실 저희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빚 이자만 매달 200만 원씩 나가거든요.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식당 건물 있잖아요. 그거 담보로 5천만 원만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급한 불만 끄면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건물은 남편이 남긴 유산이자 제가 30년간 지켜온 생명줄이었거든요. 우진아, 그건 엄마, 저희 죽을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하다. 그 건물은 내 평생이 담긴 곳이야.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는 건데 그걸 담보로 잡으면 나는 어떻게 사니?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저희 죽는 거 보고만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을 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아들도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따라 들어갔죠.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식탁에 반찬을 놓을 때도 제 앞에만 덜 놓았습니다. 안마의자의 전원 코드는 아예 뽑혀서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요. 즉, 언제까지 사실 건데. 지나가다 며느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콩콩 뛰었어요. 어느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였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박할머니를 마주쳤어요. 박할머니는 75살로 저보다 4살 위셨는데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었죠. 영숙이, 요즘 안색이 안 좋던데 괜찮아? 박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박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영수가, 나도 아들 내외랑 살았었어. 박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우리 애들도 잘해줬어. 근데 1년쯤 지나니까 집 명의를 넘기라고 하더라고. 안 넘겨줬더니 요양원 보내려고까지 했어. 예. 제가 깜짝 놀라 박할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살아. 애들한테 집도 안 물려주고 4명에 그대로 지키고 있지. 그게 훨씬 편해. 박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수가, 잘 들어. 재산은 살아있을 때 힘이야. 죽어서 물려준다고 효도하는 거 아니야. 살아있을 때 힘이 있어야 대접도 받는 거라고. 우리 애들은 안 그럴 거예요. 제가 얼른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할머니는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애들은 다르길 바란다. 근데 영수가 혹시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언제든 나한테 와. 알았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2층 창문에서 며느리가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와 박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걸 지켜본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창문을 탁 닫아버렸죠. 그날 저녁 방에서 아들 내외의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랑 박할머니가 한참 얘기하더라. 그래서 박할머니가 어머니한테 쓸데없는 소리 한 것 같아. 혹시 어머니가 우리 의심하시면 어떡해? 에이, 설마. 우리 엄마가 뭘 알겠어. 그래도 조심해야 돼. 박할머니랑 못 만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저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시장에서 30년 함께 일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라 마음이 설렜죠. 식당에 모인 친구들은 반갑게 저를 맞아줬습니다. 야, 영수가. 오랜만이다. 영숙이는 좋겠다. 아들이랑 같이 사니까 외롭지도 않고. 맞아. 자식 복 터졌어. 진짜. 효자 뒀잖아.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친구들 눈치가 보여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처럼 크게 울렸어요. 주변이 시끄러웠나 봅니다. 친구들도 다 들을 정도였죠. 아, 친구들이랑 저녁 먹는 중이야. 집에 왜 안 계시고 또 돈 쓰러 나가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생활비 떨어졌는데 언제 넣어주실 거예요? 친구들이랑 놀 돈은 있으시면서 저희 생활비는 언제 주시려고요? 친구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어요. 저는 당황해서 얼른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아,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에이, 나중에는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니까요. 어머니는 맨날 밖에서 돈만 쓰시고. 며느리의 고함 소리가 조용한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끊을게. 제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식탁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친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야, 영수가,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 혹시 집에서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해야. 며느리가 좀 급한 일이 있나 봐. 제가 얼른 변명했지만 친구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말을 해?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집에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아무도 붙잡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박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재산은 살아있을 때 힘이야. 요양원 보내려고까지 했어. 살아있을 때 힘이 있어야 대접도 받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애들은 다를 거야. 며느리가 좀 철없는 거지. 우리 우진이는 그래도 효자야. 제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잖아. 그때는 아직 믿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만은 다르다고요.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차가운 불안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어요. 으윽. 가슴을 움켜쥐고 화장실 문에 기대었지만 몸이 자꾸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심장이 쥐어짜듯 아팠어요.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죠. 저는 기어서 복도로 나왔습니다. 안방까지는 3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한참이 걸렸어요. 겨우 안방 문 앞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엄마가. 가슴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어요. 안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몇 시인데요?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진아, 제발. 119. 불러줘. 에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꾀병 아니에요? 어제도 괜찮다더니. 좀 참으시면 안 돼요? 진짜 아파 죽을 것 같아.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어요.
더 이상 두드릴 힘도 없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쓰러져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쯤 지나서야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나와서 쓰러진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제야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급차가 오는 동안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옷만 대충 갈아입고 차 키를 들고 나왔죠. 제가 차로 따라갈게요. 택시비 아깝잖아요. 며느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차 안에서 저는 의식이 흐릿했어요. 119 대원분이 계속 말을 걸었지만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검사를 진행했어요. 심전도 검사, 피 검사, 엑스레이까지. 한참 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크게 다칠 뻔하셨어요. 심장 협심증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30분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당장 스텐트 시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8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어디 계세요? 주차하러 갔다고 했는데요. 제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1층 로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보았어요. 어르신, 보호자가 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혹시 연락할 다른 가족분은 안 계세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나타난 건 제가 모든 서류에 사인을 끝낸 뒤였어요. 어머니, 상태가 어떻대요? 며느리가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한대. 수술비가 800만 원. 800만 원이요? 며느리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돈 맡겨놨어요?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을 뻔했던 사람 앞에서 며느리가 한 말은 병원비가 아니라 돈이 있냐는 것이었어요. 옆에 있던 간호사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저희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요.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혼자 병원 원무과에 가서 제 통장을 해약했습니다. 30년간 모아둔 예금을 깨서 수술비를 냈죠. 병실에 혼자 누워 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약을 먹고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보, 그래도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 것 같던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 됐어.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병원비 아까워. 어차피 늙어서 곧 죽을 건데 뭐하러 돈 써? 800만 원이면 우리 빚이자 4개월치야.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당신 어머니 맞아?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 사냐고. 솔직히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 병원 안 가고 집에서 그냥 가시면 우리 돈 아끼는 거잖아.
식당 건물이랑 이 집만 넘어오면 우리 빚 다 갚고 강남 아파트도 살 수 있다고.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워낙 고집이 세서 아들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차라리 요양원이라도 보내면 집 처분할 수 있을 텐데. 아, 답답해. 소파에 앉아있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를 병원에 데려간 것도 119를 부른 것도 효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문제가 생길까봐 형식적으로 한 일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전자상가로 갔어요.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엄지손가락 2마디만 한 크기였죠. 할머니, 이거 연속 녹음 48시간 가능하고요. 음질도 아주 좋아요. 점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그 녹음기를 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늘 입는 조끼 안주머니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24시간 녹음 버튼을 켜놓았죠. 그날부터 저는 집안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 아들 내외가 방에서 나누는 대화, 제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2주 동안 녹음기는 제 품속에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말들이 담겼습니다. 저 늙은이만 없으면 우리 인생 펴는 건데 하루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 기다리는 것도 지겹다고. 요양원 비용이 아까워서라도 집에서 그냥. 매일 밤 저는 이어폰을 꽂고 그날 녹음된 내용을 들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분노가 쌓여갔어요.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약해 보이려고 노력했죠.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인 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 좀 급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복수의 칼날을 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와 시장 골목으로 향했어요. 새벽 3시, 아무도 없는 텅 빈 골목. 익숙한 비린내와 생선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영숙이네 밥상 앞에 서서 차가운 철제 셔터문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이 손수 깎아 만든 나무 간판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보였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저는 셔터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 우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라고 물어보던 어린 얼굴이 눈에 선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이 칼을 잡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생선을 손질했어요. 손가락에 칼이 베이고 뜨거운 기름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와서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잤죠.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을 오를 때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등록금이 모자라면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아들이 엄마 친구들 다 학원 다니는데라고 하면 학원비도 보냈습니다. 졸업할 때쯤 되니 빚이 8천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취직하고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결혼 비용도 혼수 비용도 제가 다 댔어요. 남은 빚을 다 갚고 나니 통장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했으니까요. 여보, 저는 나무 간판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을까요?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나한테도 미안해요. 제사상도 제대로 못 올리게 하고 당신이 남긴 이 가게를 탐내는 자식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당신 좋아하던 갈비찜도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요. 내가 그것도 못 지켰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제사는 살아있을 때 힘이야. 요양원 보내려고까지 했어. 살아있을 때 힘이 있어야 대접도 받는 거라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박 할머니 말이 맞았어. 나는 너무 착하게만 살았어. 내 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당신의 체면도 지키지 못했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더 이상은 당하지 않을 거야. 저는 차가운 셔터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체면이라도 지켜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최 사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찾아가겠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어둠 끝에 새벽이 오듯이 제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제 인생을, 제 재산을, 남편의 명예를 지켜내겠다고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최 사장의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최 사장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제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다가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분이죠. 영수가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최 사장이 깜짝 놀라며 저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놨어요. 제사상 이야기, 박 할머니의 경고, 친구들 앞에서의 망신, 응급실에서의 일까지, 그리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 사냐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최 사장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런 천하의 벼락 맞을 놈들을. 영수가,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사장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식당 건물이랑 집 다 팔고 싶어요. 그리고 그 돈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해주세요. 최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일단 매물부터 비밀리에 내보자. 입단속 확실히 할 수 있는 매수자를 구할게. 그날부터 3주 동안 모든 일이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최 사장은 식당 건물 매수자를 구했어요.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는 분으로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죠. 4억의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단독주택도 곧바로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3억? 계약서에는 특별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매도인이 허락하기 전까지 매매 사실을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총 7억의 돈이 제 새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최 사장이 도와준 덕분에 아들 내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는 여전히 집에서 무기력한 노인 행세를 했으니까요. 다음 단계는 법적 방어였습니다. 최 사장이 생활 신탁을 설명해 줬어요. 영수가 이거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500만 원씩 자동으로 나와. 그리고 죽으면 남은 돈이 자동으로 내가 지정한 곳으로 가. 아들이 법적으로 손 뗄 방법이 전혀 없어. 그럼 동물보호단체로요. 남편이 강아지를 좋아했거든요. 공증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준비는 완료되었어요. 마지막은 미끼를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들 내외를 거실로 불렀어요. 우진아, 지혜야. 엄마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두 사람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너희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식당 건물 담보로 대출해 줄게. 내일 은행 가자. 아들이 벌떡 일어나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고마워, 엄마. 며느리도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 감사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방에서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벌써 빚을 갚고 강남 아파트를 알아보겠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거실에서 조용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너희가 꿈꾸는 그 환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걸 보게 될 거야. 복수의 칼날은 이제 완벽하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인감증명서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 서류 다 준비했어요. 며느리는 벌써 쇼핑백을 상상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제가 준비한 서류 뭉치를 식탁 위로 툭 던졌습니다. 그 건물이랑 집 어제 다 팔았다. 맨 위에 있던 서류의 제목이 선명했어요. 상가 건물 매매 계약서.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그걸 팔아요? 저희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리.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래, 너희한테 왜 권리가 없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병원비 아까워. 어차피 늙어서 죽을 건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돈도 없으면서 왜 사냐고.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 병원 안 가고 집에서 그냥 가시면 우리 돈 아끼는 거잖아. 녹음기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졌습니다. 내 아픈 것이 내 아들에게는 꾀병이었구나.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용히 죽어주는 게 너희에겐 효도였고.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딩동. 문을 열자 법원 집행관과 새 집주인이 서 있었어요. 오늘까지 퇴거 명령입니다. 계약서대로 지금 바로 집 비워주셔야 합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텅 빈 박스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쿵, 쿵. 박스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어요. 아들이 제 발목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 진짜 잘할게. 이 집만은 안 된다고 해줘, 엄마.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벌레를 떼어내듯 탁. 그리고 주머니에서 교통카드 하나를 던졌어요. 10만 원 충전해뒀다.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판 돈 전부 생활신탁에 묶어놨어.
죽을 때까지 나 혼자 쓰다 갈 거야. 혹시라도 남으면 동물보호단체로 자동 기부야. 너희한테는 10원 한 장 떨어질 일 없으니 나 죽고 유산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라. 남편 영정사진만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체면 지켜드렸어요. 1층 로비에서 박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잘했어, 영수가.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재산은 살아있을 때 힘이라고. 두 할머니는 포옹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 뒤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박 할머니와 함께 요양형 실버타운 프리미엄 2인실에 입주했어요. 심장 스텐트 시술도 무사히 끝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박 할머니와 함께 산책하고 요가 수업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유럽 이주 크루즈를 예약했습니다. 출발 전날 시장 친구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그날 저를 망신줬던 바로 그 친구들이었죠.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놨습니다. 잘했다. 우리 영숙이.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줬어요. 우리도 따라 배워야겠다. 영수가, 너 정말 용감해. 한 친구가 크루즈 비용을 보태려 했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이제 내 돈으로 내가 쓸 거야. 한편 아들 내외는 고시원 5평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며느리는 패스트푸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었죠. 신용불량자가 된 그들은 매일 빚쟁이 전화에 시달리며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크루즈 출발 당일 지중해 갑판 위에 섰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옆에서 박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가, 이제 진짜 내 인생이다. 그때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사돈의 전화였어요. 사부인,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애들이. 저는 읽지도 않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죠. 박 할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네, 할머니.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저는 난간에 기대어 푸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당신 체면 지켰어요.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재산은 살아있을 때 힘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었어야 할 집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집이었어요. 조금 늦었을지 모르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석양 속으로 항해하는 크루즈. 저와 박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축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당연하게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모두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세요. 재산은 살아있을 때 힘입니다. 오늘 저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뵙겠습니다.